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박종준입니다. 여의도에는요, 각종 사기꾼들이 그렇게 모여든다고 합니다. 대한민국이 사기꾼이 특히 많은 나라인데, 특히 선거 앞두고 이 무수한 사무실들이 임대를 얻어서 간판을 걸고 영업을 시작하는데, 알고 보면은 거의 이 사기성 짙은 반짝 회사들이 많다고 하네요. 메뚜기도 한철이라고 선거 때 바짝 돈 벌어야 한다고 여전히 생각하는 이 정신없는 사람들, 정신 못 차리는 사람들, 이번 기회에 태풍 바람에 좀 싹 쓸려갔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전 국민이 읽었다는 소설 무궁화꽃이 피었습니다로 박정희 전 대통령에 대한 향수를 불러일으킨 분입니다. 한반도의 역사, 특히 정치, 이 정치와 역사를 잘 접목했죠. 외교까지 접목했습니다. 이 외교를 넘나들면서 소설 배경으로 삼고 있어 바로 이 점 때문에 큰 인기를 끌고 계신 소설가입니다. 김진명 작가가 오늘도 어렵게 잘했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예. 네, 지난번 이거 하다가 말한 건데요. 그러니까 내 측근이 비리를 저지르면 과연 박근혜 후보는 어떻게 할 것이냐. 검찰한테 아니요 하지만 이쪽 표정이 아주 살벌합니다. 그죠? 얘네들 안 본다 이 말이죠. 이 측근들 안 볼 사람입니다. 네, 여기까지 정리했고요. 그 다음 문제이분은, 만약에 그 비리 저기 했으면 당장 이혼해하고 이혼서를 냅니다. 여기까지 했습니다. 자, 그 다음 손학규 후보로 가겠습니다. 자, 손학규 후보는 어떻게 나올까요? 그때 웃자고 나왔는데 이게 이제 끊어졌는데 네. 다시 웃을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아마 손 후보 같으면은 부인한테 쟁기 하나 쥐어주고 네. 이 시골에 가서 봉사하면서 네. 용서를 빌어라. 네. 그렇게 하지 않을까요? 그렇게 느낌이 옵니까? 자, 그 다음에 마지막 안철수 후보는 만약에 측근이 비를 저질렀다면? 그래서 어떻게 처리해야 되나 하고 고민하다가 임기 다 보낼 수 있겠죠. 어떻게 처리할까 고민하다가 임기를 끝까지 보낸다. 결국 처리하지 못한다는 뜻이네요. 성품이 매우 신중하다는 뜻도 되죠. 매우 신중하기 때문에 아예 결론을 못 내릴 수 있다. 예. 다음 질문 드리겠습니다. 킹메이커라는 책을 쓰셨잖아요. 네. 자, 이 킹메이커라는 책에서 보면은 지난 대선 앞두고 BBK 김경준의 역할이 대선 판도를 바꿀 수 있다. 이런 이야기도 했는데, 자, 이번 대선에서는 어떤 부분이 대선 판도를 바꿀 수 있는 그런 내용이 될까요? 일단은 지금 원래는 이 선거가 안철수 교수가 나타나기 전까지는 상당히 밋밋한 선거가 될 가능성이 컸었죠. 네. 근데 이제 안철수 교수가 아직 이제 대선 참여 선언은 안 했지만 네. 굉장히 이 강력한 변수로 도사리고 있는 거죠. 네. 그래서 이제 이 문제는 쉽게 생각했던 이 박근혜 후보 측에서 네. 상황이 상당히 어려워졌습니다. 그래서 본인이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가지고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는 그런 상황이 된 거죠. 박근혜 후보가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대통령이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 있는 상황에 지금 봉착했다. 그렇습니다. 네. 흔히 새누리당 쪽에서는 안철수 교수를 이제 매우 밉다. 왜 나타났느냐? 네. 새누리당 지지자들도 네. 좀 나오지 말아라. 네. 그러지만 그것은 그렇게 나쁘게만 볼 게 아니고 네. 우리가 뭘 개선해야 되는지, 지난 정치가 뭐가 잘못됐는지, 네. 앞으로 어떻게 가야 되는지 하는 국민의 열망이 안철수라는 얼굴로 비춰지고 있다. 네. 그래서 내 마음의 거울로 네. 어떻게 해야 되는 방향타로 이렇게 생각하면 아주 좋은 거죠. 박근혜 후보 측에서 그렇게 해야죠. 네. 당연히 그렇게 해야죠. 국민이 안철수 후보를 왜 지지하는지 이거를 잘 보는 게 중요하다는 얘기죠. 그게 매우 중요합니다. 네. 그래서 지난번에도 내가 얘기했지만 박근혜 후보가 이번에 당선되느냐 안 되느냐는 오로지 자신에게 달려 있어요. 오로지 자신. 예. 안철수다, 남이다, 이건 다 허상으로 봐야 되고, 네.
내가 얼마나 이 국민들이 나에게 바라는 것을 내가 얼마나 느끼고 실천하느냐, 오직 거기에 달려있다는 판단이 굉장히 중요하죠. 네. 그런 점에서 이번 그 대선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이제 모두가 다 소통이라 그러지 않습니까? 네네. 통합이라 그러고. 네. 그래서 박 후보도 후보가 되자마자 이 언론에서 소위 얘기하는 파격적인 행보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네. 그것이 이제 다 이 통합을 위한 건데, 네. 그러니까 과연 그것이 이 진정한 행보이냐? 뭐 진정성은 있겠죠. 네. 그러나 그것이 과연 그걸로 통합이 과연 이루어지느냐? 그건 네. 절대 아니거든요. 그건 아니죠. 예. 그래서 이제 그 쇼가 아니냐 뭐 이런 얘기도 나오고, 또 얼마 전 그 전태인 유족은 뭐 만나지 않겠다 그 네. 얘기도 나오고요. 근데 그런 것보다 실제로 중요한 것은 지난번에 얘기했지만 이 나머지 반쪽의 사람들이 무엇을 느끼는가, 어떤 점을 원하는가를 그쪽 사람들을 초청해서 진지하게 대화를 하고 네. 참 마음으로 느끼고 실천하는 것이 중요하고, 네. 하나는요. 또 하나는 진정한 통합을 위해서 이제 박근혜 후보에게 과제가 된 것은 지난번에 그 5.16 발언. 5.16, 예. 네. 5.16을 후세에 그 판단을 맡기자. 네. 그것으로 과연 이번 대선이 통과가 되느냐, 안 되느냐, 이것이 지금 매우 중요하게 되어버렸어요. 그때 이제 박근혜 후보는 왜 자꾸 과거 일을 얘기하느냐. 불가피한 상황이었다. 아버님이. 그런 그렇죠. 얘기도 뭐 했죠. 몇 가지로 얘기했죠. 네. 몇 가지로 얘기했는데, 일단은 앞으로 할 일이 많은데 왜 자꾸 과거 일을 얘기하느냐, 과거사를 왜 끄집어내느냐 그러는데, 그것은 잘된 대응은 아니에요. 참모들이 그런 식으로 어드바이스를 하면 안 되고.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럼? 지금 우리가 일본하고 다투는 게 지금 과거사를 갖고 얘기하잖아요. 네. 박근혜 논리대로면 일본이 우리에게 왜 자꾸 과거 얘기를 하느냐, 그게 정당하다는 얘기가 되죠. 그런 것은 그 얘기가 안 되고, 이 과거를 끄집어내자 하는 것, 끄집어내지 말자 하는 것은 강자 쪽에서는 그렇게 얘기하고 싶은 거고, 네. 당한 쪽에서는 과거에 한이 맺혀 있는데 그걸 이사막사 하는 게 얘기가 됩니까? 안 되죠. 그렇죠. 그 박근혜 후보 쪽에서는 그 5.16에 대해서 그야말로 통합을 위해서라면은 네. 아주 진솔한 태도를 보여야 된다고 생각해요. 네. 여기서의 진솔한 태도라는 것은 뭔가 국민에게 뭐 좀 사과하는 모습이라든가 이런 걸 이야기하시는 거죠. 많은 국민들이 그걸 바라고 있는 거죠. 네. 그때 박 후보가 국민의 50% 정도가 5.16을 지지하는 거 아니냐. 근데 그 50%는 5.16을 지지할 뿐만 아니라 전두환 쿠데타도 거의 지지하는 사람들이에요. 네. 의미 없는 50%고, 네. 정말 이 나라와 사회를 위해서 목숨을 버리고, 네. 운명을 바꿔가면서, 아직까지도 그 괴로운 처지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많은 사람들이 그 5.16과 유신에 저항을 했던 사람들이거든요. 민주화 운동을 이끌었던 사람. 그렇습니다. 우리나라가 자랑스러운 것은 이 경제 발전을 한 것도 자랑스럽지만, 이 중국이나 소련도 스탈린 밑에서 얼마나 눈부신 발전을 했습니까? 그러나 대한민국이 그들보다도 우위에 있는 것은 경제 발전 못지않게 이 민중들이, 우리 국민들이, 시민들이 이 민주화를 해냈던 거거든요. 네. 그들 못지않은 군사 독재 치하에서 그걸 다 극복하고 지금 자랑스러운, 러시아나 중국에 비해서 훨씬 위에 있는 민주주의를 우리가 이루고 있기 때문에 자랑스러운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것을 박근혜 후보가 솔직하게 얘기를 해줘야 됩니다. 네. 그러니까 일본과 우리나라의 이 독도 과거사, 이걸 가지고 얘기하니까 우리가 과거사 얘기한 일본은 과거 얘기하지 마라 이렇게 나오고 있는 이걸 비교하니까 예. 좀 가슴에 딱 비교가 됩니다. 그렇죠. 뭐가 잘못됐는지 확실히 알 수가 있는 거죠. 그러면은 박근혜 후보는 5.16에 대해서 불가피한 상황이라고 얘기할 게 아니라 진정성 있게 그걸로 인하여 피해받은 사람들에 대해서 공식적으로 좀 사과하는 모습, 진정성 있는 모습 이런 걸 보여줘야 된다. 이게 넘어야 될 산이다. 이런 얘기시죠. 일단 민주주의는 형식이거든요. 네. 천재가 나타나가지고
수십 년 통치하는 것이 제일 좋죠, 사실은. 네. 그러나 민주주의는 그게 아니지 않습니까? 바보들이 하더라도 바꿔가면서 네. 서로 입장들을 바꿔가면서 하자는 게 민주주의잖아요. 바보들이 정치를 하더라도 바꿔가면서 하는 게 민주주의다. 그렇습니다. 네. 그게 제일 좋은 시스템이라 그래서 지금 전 세계가 그걸 하고 채택하고 있지 않습니까? 네. 그런데 그 지도자가 잘 이끌었으니까 네. 그 군사 독재 또는 그 쿠데타 이런 거 다 잘한 거 아니냐? 이것은 만약 그렇다면 우리가 스탈린도 칭찬해야죠. 네. 스탈린 때 미국이나 유럽에 비해서 상대도 안 되던 소련이 엄청나게 올라가지 않았습니까? 네. 그렇죠. 그 스탈린을 우리가 칭찬 안 하잖아요. 네. 똑같은 논리로 박 후보는 일단 군인이 네. 법을 어기고 네. 군사력으로 무력으로 정권을 민주주의를 깨고 정권을 찬탈한 것은 쿠데타. 대단히 잘못됐다. 네. 쿠데타든 뭐든 다 떠나가지고 네. 굉장히 잘못됐다. 네. 절대 그런 일이 있어서는 안 된다. 라는 걸 분명히 해야 됩니다. 왜냐하면은 이제 조금 있으면은 이분이 우리나라의 대통령이 될지도 모르잖아요. 네. 될 그때의- 확률이, 네, 높죠. 굉장히 지금으로서는 굉장히 높다고 높은 봐야죠. 상황이죠. 그때에 본인이 대통령이 됐을 때에 다른 군인이 네. 이거 남북 관계도 위태롭고 한일 관계도 위태롭다. 그래서 군인들이 또 나타나가지고 쿠데타를 하면 박근혜 본인을 어디 가책연금이나 하고 네. 저 주변을 다 형수 보내고 네. 쿠데타 하면 어떻게 할 거냐? 또 잔뜩 죽이고 네. 잔뜩 죽이고. 예, 그리고 나서 위기를 극복을 했다. 네. 그리고 잘했다. 네, 잘했다. 그때도 그럼 후세에 맡기자 할 것이냐? 그 얘기가 안 되거든요. 네. 그래서 저는 그 박근혜 본인의 심정은 잘 이해를 합니다. 네. 그 부모를 여기고 네. 그리고 꿋꿋하게 혼자 살면서 네. 이 나라에 대한 오로지 애국심. 그거 하나로 이분이 지내왔기 때문에 네. 본인의 아버지를 부정하는 것은 대단히 어렵습니다. 네. 그것은 이해를 해요. 그러나 지금은 박정희의 딸 박근혜가 아니거든요. 네. 대한민국의 대통령 후보, 가장 유력한 대통령 후보 박근혜입니다. 네. 국법을 내가 먼저 지키겠다고 나서야 되거든요. 네. 그러니까 그분의 해답은 그 박정희 대통령이 한 말에 있어요. 네. 다시는 나 같은 불행한 군인이 나와서는 안 된다. 아. 그래서 불행한이라는 걸 빼봅시다. 네. 그럼 다시는 나 같은 군인이 나서서는 안 된다. 즉 쿠데타는 안 된다는 얘기잖아요. 네. 그 아버지가 얘기를 한 거예요. 네. 그러면은 그 딸인 이 박 후보가 네. 절대로 쿠데타는 안 된다. 네. 하고 얘기를 하면은 그 정수장학회 문제 이런 것도 아주 쉽게 풀리죠. 네. 그러니까 지금 박 후보가 어디까지 자신을 순수하게 미느냐, 그게 이번 대선의 핵심. 상태라고 볼 수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전태일 열사 방문할 때 거부다고 이런 것들도 어떻게 보면은 그 진정성 부분에서 더 여러 가지 경험들을 더 쌓을 필요가 있다는 얘기래요. 그 진정성이라는 부분들을 여러 방면에서 국민들한테 다른 방면으로 전달해 줄 필요가 있다. 예? 그렇다면은 이번에 전태일 열사 그 앞에서 그런 일은 없었다. 이런 얘기도 됩니다, 지금. 일단 내 판단에는 박 후보가 이 군사 쿠데타는 어찌되었든 결과가 아무리 좋다 하더라도 네. 군사 쿠데타는 잘못된 민주주의를 것이다. 깬 거고 잘못된 네. 것이다. 하는 결과적으로 것이 아주 판단해서는 안 중요합니다. 된다. 절대 네. 안 됩니다. 네, 그 과정에서는 분명히 이 산을 넘어야 된다. 네. 그리고 여기에 진정성으로 국민에게 사과도 해줘야 된다. 이런 얘기죠. 그리고 이제 완전히 잘못됐다 하고 인정하고 사과를 하고 나서 네. 그렇지만 이 내 아버지는 네. 그 정말 처참한 조국의 현실을 보고 네. 그대로 있을 수 없어서 목숨을 내놓고 네. 했고 그 후에 온몸을 다 바쳐서 이 나라의 이 경제를 이끌었다. 네. 그런 조그만 점을 한번 참작해서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다. 네. 그 정도 하는 것이 정답일 겁니다. 네. 그 뒤에 아버지가 그나마 국가를 위해서 처절하게 예? 노력했던 점 이런 것들을 첨부해 주면 딱 좋겠다. 그 동생 그 박지만 네.
박지만은 저에게 언젠가 이런 얘기를 한 적이 있어요. 김 선생님, 저희 아버지가 독재를 한 건 사실 아닙니까? 네. 그럴 때 저는 갑자기 왈칵 안아주고 싶었어요. 아, 그러니까 이 사람도- 박지만 씨가 우리 김준현 작가님하고 만나서 예. 사실 아버지가 독재를 한 건 사실 아닙니까? 예. 그 말을 딱 했을 때 예. 직접 했다는 얘기죠. 그럼요. 그때 꽉 안아주고 싶었습니까? 예. 그때에 용서한다는 얘기죠. 뭐. 그렇죠. 그 아들이 내 아버지가 독재했다라고 얘기할 때까지는 얼마나 많은 번민과 고뇌, 네. 안타까움 이런 게 있었겠습니까? 네. 그런 그 내면의 고통과 그 말이 나왔을 때까지 거쳤어야 될 여러 단계를 내가 봤을 때에는 그분이 그 말을 할 때에 오히려 이 박 대통령이 이 자식하고는 상당히 교감이 잘 돼 있었구나. 또 하나 놀라운 것은 이 평소에 이제 아버지하고 민족 문제, 통일 문제 이런 것에 대해서 얘기를 많이 했더군요. 네. 그 아들이. 네. 근데 자기 아버지가 이 통일에 대해서 상당히 고민을 많이 했다. 네. 가장 좋은 통일 방안은 네. 그 전쟁이나 이런 위험성을 없애고 네. 하기 위해서는 남한은 남한대로 지금 체제로 가고 북한은 북한 체제대로 가면서 남북이 통일을 서로 선포를 하자. 네. 김대중 씨가 늘 얘기하던 그 연방제 통일하고 네. 그 박정희 측근은 김대중의 연방제 통일을 무슨 빨갱이 논리다 이런 식으로 몰아붙였지만 네. 실제 박정희 대통령은 남북이 그렇게 가야 된다 하고 김대중 대통령하고 같은 생각을 갖고 있더군요. 역시 나라에 대해서 깊이 생각하는 분들이라 최선은 그거다 하는 쪽으로 저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고 많은 국민들도 그렇게 박정희 생각하고 전 있는 거죠. 대통령의 통일 방안과 예. 김대중 전 대통령의 통일 방안은 사실상 같은 것이었다. 같은 거죠. 예. 예. 그리고 그 박정희 대통령의 아들 박지만 씨가 아버지의 독재가 사실임을 인정했고. 그럼요. 네. 예. 그분이 그렇게 얘기했을 때에 오히려 박정희 대통령의 그 고뇌나 결단 이런 게 더 가깝게 다가왔거든요. 그것을 5.16은 잘한 것이다. 후세에 맡기자. 5.16이 경제를 키우고 지금은 또 유신까지도 네. 우스운 사람들이 네. 나타나가지고 유신은 말이 안 되는 거고요. 뭘 수출을 위해서 잘했다. 그렇게 하면은 그게 오히려 이 박 대통령의 뜻을 잇는 게 아니라 다시는 쿠데타가 일어나서는 안 된다라고 박 대통령이 얘기를 했기 때문에 그것은 잘못된 거다 하는 게 맞습니다. 저게 슈퍼가 아버지 독재 잘못되었다 이게 아니라 아버지가 독재를 한 건 사실이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렇죠. 워딩이. 예. 아버지가 독재를 한 건 사실이다. 사실 아닙니까? 사실 하고, 아닙니까? 예. 아들의 입장에서. 예, 아들. 네, 아주 예. 중요한 이야기. 자, 이제 민주당 이야기 좀 해볼까요? 예. 민주당 지금 라디오 21의 전 대표가 지금 돈 32억인가 공천원금을 누구로부터 받은 것까지는 됐고요. 예. 그다음부터 이제 나간 거는 이제 검찰이 지금 조사를 하고 있는데 예. 이것 때문에 구속되고 지금 국민들이 어찌됐든 자꾸 언론에서 공천 헌금이다 아직 결론은 안 났지만 예. 이렇게 지금 다 나오고 있으니까 예. 실망감도 커지는 데다가 민주당 지금 경선 자체도요 모바일이니 뭐냐고 막 얽혀 있지 않습니까? 예. 예, 지금 어떻게 보면 민주당이 상당히 지금 안철수를 도와주는 격으로 좀 흘러가고 있는데요. 예. 자, 민주당을 위해서도 한마디 좀 해주십시오, 조언. 지금 민주당 선거가 상당히 어렵죠. 네, 킹메이커라고 가정하고 하는 겁니다, 지금. 우리 김준명 작가님. 그럼 이 상황에서 어떻게 민주당이 이 상황을 극복할 것이냐? 네, 극복할 것인가. 네. 지금 우선 문재인 변호사가 지금 네. 후보가 됐나요? 지금 후보입니다. 후보입니까? 예. 문재인 후보가 현재 이 꼭두각시 같은 이미지로 있어요. 아, 예. 이해찬, 박지원이 이렇게 짠 그 구도에 네. 이게 지금 이 후보로 와 있는 정도로 돼 있는 거거든요. 네. 문재인 후보가 그걸 빨리 벗어야 됩니다. 보수로서의 강렬한 이미지를 보여줘야 돼요. 네. 그래서 지금 이 상황이라면은 민주당이 다시 살아나려면은 네.
일단 문재인 후보가 이번에 그 경선할 때에 몇 가지 문제가 좀 잘못되지 않았습니까? 네, 모바일. 예, 후보들이 그 불만을 여러 가지로 토로했죠. 거기에 대해서 일단 이해찬 대표를 불러가지고 네. 심하게 야단을 쳐야 됩니다. 네, 문재인이. 네, 당신 어떻게 그따위로 이 크나큰 일을 관리하느냐. 네, 그리고 그 나머지 세 후보에게 고개를 깊이 숙여서 사과를 해야 됩니다. 아, 모바일 그 사건이 났을 때 지금이라도 해야죠. 지금이라도 나머지 세 분에게 네. 고개를 숙여 잘못했습니다. 사과를 하고, 사과를 하고 이해찬 대표를 불러서 호되게 야단을 치고. 저도 야단을 쳐야 됩니다. 네. 근데 이해찬 지금 대표가 더 높으신 것 같던데요. 뭐 지금 어느 정도가 되면은 네, 높고 낮고가 소용이 없어요. 네, 군인이 아닌 이상에는 네, 명분이 있는 사람이 더 높은 사람입니다. 네, 지금 뭐가 잘못된 것을 문재인 후보가 보고도 그냥 넘어간다면은 네, 앞으로 대통령이 돼봐야 그 뭐 하겠어요? 네. 의미가 없는 거죠. 지금 그 민주당 쪽은 워낙 비판하는 쪽 아닙니까? 네. 문제는 뭐냐면은 잘못된 것을 잘못됐다고 안 하는 게 문제다 하고 여당을 공격하는 거 아닙니까? 네, 그렇죠. 그러면서도 잘못된 걸 그냥 넘어간다는 게 얘기가 안 되죠. 아, 국민들의 눈은 굉장히 날카로워요. 그걸 다 네. 보고 있는 거거든요. 네, 그러니까 지금 민주당의 지금 가장 유력한 후보가 문재인인데, 네, 그럼 대표든 뭐든 간에 대표 아니라 뭐 모든 당직자 전부 다 불러가지고 네, 당신들 너무 잘못됐다. 이해찬이 대표니까 대표한테 한 게 낫겠죠. 네, 하고 야단을 치고 그 다음에 그 나머지 세 사람 후보들에게 찾아가서 미안하다. 네, 그리고 모든 걸 당신들이 원하는 대로 하자. 네. 야, 이해찬 대표를 문재인 후보가 야단을 친다. 그때 이해찬 대표가 노무현 대통령도 총리하셨고요. 여기 수석하셨거든, 그 당시에. 네. 제가 기억하기로 민정수석인가 했던 걸로 기억하는데, 만약에 문재인 후보가 이번 모바일에 대한 책임을 이해찬 대표는 왜 이런 식으로 하는 야단을 네. 치고 세 명에게 딱 사과한다 그러면 진짜 그렇게 상상만 해도 확 국민의 이미지가 바뀔 것 같은 바뀌죠. 꼭두각시 문재인이 아니고 네. 저 사람 보수 기질이 있다. 아. 그리고 자기에게 손해가 와도 네. 또 해야 될 것은 당신들이 얘기하는 가장 유리한 방식으로 하자. 잘못된 부분에 대해서는. 네. 지금 잘못된 것도 뭐 영향이 미미하니까 그냥 넘어가자 이렇게 봉합이 된 거 아닙니까? 지금 뭐 그냥 넘어가자 됐죠. 넘어가는 거죠. 억지로 그 그거- 경선에서 뭐 참여 안 하겠다고 세 분이 했다가 어떻게 또 김동완 후보부터 하나 둘 다시 참여하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네. 경선 일정이 어떻게 되든 상관없이 네. 잘못된 걸 다시 치르자. 네. 그리고 문재인이 맨 나중에 나와서 유리하게 됐다면 내가 처음으로 문재인이 가겠다. 맨 처음으로 나 가고 1번으로 가겠다. 네. 나머지 분들이 다 그럼 뒤에 멋있을 것 같아. 그렇게 하고 네. 그 다음에 문재인 후보가 또 하나 해야 될 거는 이 박지원을 또 불러가지고 야단을 쳐야 됩니다. 박지원 원내대표를 또 불러서 예. 또 야단을. 예. 지금 한 사람은 대표고 한 사람은 원내대표죠. 네. 당대표 그 두 원내대표. 사람이 지금 민주당의 양축 아닙니까? 그렇죠. 전체를 다 이끌어가고. 그러나 문재인은 대통령 후보거든요. 네. 대통령 후보가 그 박지원을 불러가지고 네. 당신이 그 연루 안 됐을 것이다. 나는 믿는다. 네. 공천원금 이번에 예. 연루 안 됐을 거면 예. 3,000번 문자 왔다 갔다 거리고 예. 뭐. 뭐가 됐든 나는 안 믿는다. 네. 왜냐면 우리는 동지니까. 네. 아, 우리는 나는- 동지니까 나는 검찰을 안 믿고 당신을 믿는다. 네, 당신을 믿는다. 네. 그러나 그러나 지저분한 곳에 이름이 너무 오르내린다. 네. 그래서 되겠느냐. 네. 따끔하게 야단을 쳐야 되는 거예요. 이 야단 치는 게 언론에 나와야 되죠. 그죠? 이미 야단 쳤는지도 모르죠. 야단 안 쳤을까요? 야단을 쳤으면 내가 이 얘기를 안 하겠죠. 네, 야단 안 쳤어요. 네. 그렇게 해가지고 야단 안 쳤을 거예요. 그렇게 해서 문재인이 살아나고 민주당이 살아나야 네. 그래야 그게 안철수도 살아나는 길이에요. 지금 척 보면은 민주당이 이제 만약에 지금 뭐 양뭔가 하는 사람의 공천 헌금 네, 이게 양정숙 씨. 좀 어느 정도 연관된 걸로 밝혀지고 민주당이 초토화가 되잖아요. 네. 그러면 이제 아까 말씀이 안철수가 어부지리 하는 거 아니냐, 어부지리다. 이러죠. 그러나 안철수나 민주당이나 각자 나와갖고는 절대 못 이기는 선거이기 때문에 네. 민주당과 안철수는 당장은 남처럼 보이지만 이들이 같이 가야 되는 친구들이거든요. 네.
그러니까 민주당이 망가지면은 안철수도 같이 망가지는 거예요. 네. 그래서 이게 안철수의 어부지리가 아니고 당장은 이게 이제 안철수 캠프 쪽에서는 네. 캠프가 있는지 뭐 있다고 해요. 네. 그 있는 것 같아요. 네. 극비 정부에 의하면은 네. 여당의 어마어마한 사람도 거기 그 연관돼 있다고 할 정도니까 뭐가 있겠죠. 네. 그러나 이들이 이제 얘기하겠죠. 찬스다. 지금이. 네. 민주당이 이렇게 망가지니까 이제는 막 선언하고 막 나서야 됩니다. 하겠죠. 네. 조금 수사 결과를 봅시다. 이렇게 나오겠죠. 그러나 민주당이 망가지는 거는 짧게 보면은 찬스지만 크게 보면은 공멸하는 거거든요. 그렇게 길게 봐야 되는 거죠. 그래서 지금은 일단은 안철수 진영에서는 좀 더 잠잠하게 있고 네. 안철수 본인은 계속 고민하는 걸로 나는 느끼고 있거든요. 네. 민주당이 살아야 안철수가 사는 것이지. 지금은 문재인이 네. 해야 될 때입니다. 네. 문재인이 살아야 안철수도 산다 이렇게 봅니까? 그렇죠. 당연하죠. 문재인이 이렇게 어렵고 카리스마 없고 꼭두각시 같은 모습을 보여주면 결코 안철수 대통령이 되는데 절대 유리하지 않다. 어부지리가 아니다. 이렇게 보고 계십니다. 자, 네, 말씀하시죠. 지금 그 박근혜 대표가 네. 후보죠. 박근혜 후보가 아까 얘기한 대로 진정 열심히 치고 나가면 네. 이 안철수 민주당이 합해도 안 될 공산이 커요. 진정성을 가지고 열심히 치고 나가면 민주당이고 안철수고 다 합쳐도 안 된다. 지금 분위기는. 그래서 내가 다른 건 아무것도 없고 박근혜 본인한테 달렸다고 하는 게 그것입니다. 왜냐하면은 이 민주당이 지난번 공천에 지금 공천 헌금도 문제가 되지만 네. 민주당은 우리 비판 세력 아닙니까? 네. 그래서 그 교수, 변호사, 이 시민단체 뭐 이런 사람들이 많아요. 네. 그러나 지금은 이게 경제가 굉장히 어렵거든요, 세계적으로. 네. 그럴 때는 국민들은 뭔가 좀 맡아가지고 경제를 잘 끌어갈 그 실력자들을 찾게 돼 있거든요. 네. 지금 그 민주당의 이용섭인가 하는 사람 있죠? 네, 이용섭 의원이 예, 있습니다. 의원. 예. 네. 그 정도 실력 되는 사람이 한 10명, 20명 포진해야 돼요. 네. 그래야 이익을 주고, 믿음을 그분이 주거든요. 원래 경제 전문가죠. 예. 저, 한나라당에 지금 그 여의도 연구소장 하는 김광림. 네. 거기도 차관 출신이죠. 네, 재경부 차관. 그게 나이 20대에 행정부에 네. 재경 쪽으로 들어가서 60까지 40년 이런 경력을 쌓은 사람들이 최고의 차관했죠. 예. 그런 사람들이 이 정책을 내놓으니까 네. 재정 기반해가지고 정책을 놓으니까 그게 다 이 뿌리가 있고 실질적인 것들이거든요. 네. 그러나 비판을 위해서 마구 튀어나오는 것들은 네. 그게 당장 말로는 현란할지 몰라도 알맹이가 없기 때문에 그냥 말해산치로 끝나거든요. 네. 국민들이 그걸 다 알아요. 그래서 국민들이 좋은 지도자도 많고 이념도 좋고 비판이라는 늘 이 진보적인 입장에 있는 민주당 아주 좋아하면서도 네. 하나 안심이 안 되는 거는 과연 이 국정을 잘 안정적으로 끌고 가고 이 지금 세계 경제가 어려운 데에 우리 국민들을 살려낼 힘이 있을 것이냐 그걸 굉장히 두려워하는 거거든요. 네. 그래서 지난 공천 때에 이런 그 변호사, 교수, 뭐 시민단체 이런 것만 뽑을 게 아니라 엘리트 공무원들을 진짜 그 국장급 똑똑한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 사람들한테 그 의원 자료를 주면서 그 수십 명 데려와야 되는 거거든요. 그게 바로 국장들이 그 엘리트들이 수십 명 빠지면 대한민국 행정부는 어떻게 합니까, 이거? 다 입법부로 가버리면. 그래서 그걸 더 보여주는 거죠. 그래서 민주당을 찍어야 민주당이 이렇게 강합니다라는 것을 보여줘야 되는 거죠. 더 우리가 이 똑똑한 엘리트 관료들을 더 경제 관료들을 많이 갖고 있다라는 국민들 보여줬어요. 짧게 보면은 이번에 그 공천 뭐 부정을 하고 해서 공천이 잘못됐다. 네. 그러나 우리가 다른 쪽을 보면은 그런 진짜 국민들에게 신뢰를 줄 수 있는 엘리트 경제 관료들을 영입을 하질 않고 네. 그 공천이 그 한쪽으로 치우쳤다라는 게 더 큰 잘못일지 모르죠. 네. 안철수 원장이 대통령이 되려면은 만약에 김진명 우리 작가님께서 선생님이 만약에 퀵메이커라면 안철수 옆에 있다면 어떤 조언을 하시겠습니까?
요거는 다음 이 시간에 해야 될 것 같아요. 시간이. 안철수 원장에 대해서는 내가 그분이 아직 이 대권에 대한 의사를 밝히지 않았기 때문에 네. 나는 그 쓸데없는 일에 무의미한 얘기는 하기 싫으니까 네. 그 사람이 그 안 해버리면 그만이잖아요. 네. 만약에 했다면 내가 그때 얘기를 가서 하겠지만 해주실래요? 예, 예. 독도 얘기는 그럼 다음 시간에 한번. 독도 얘기가 매우 중요한데요. 내가 진정하고 싶은 얘기는 지금 독도인데. 이런 얘기보다는 사실 독도 독도인데. 얘기예요. 네, 진정하고 그 싶은 이명박 얘기는 대통령이 그 독도 독도에 간 방문한 것에 거. 대해서 굉장히 국내에서도 말이 많고 그걸 어떻게 봐야 될 것이냐. 네. 과연 독도 문제 해법이 무엇이냐. 그건 내가 수십 년, 20년 전부터 한일 간의 독도 전쟁을 가지고 소설도 쓰고 했기 때문에 네, 그 얘기를 한번 다음 주에 투비 컨티뉴도 한번 하겠습니다. 다음을 마지막으로 네, 다음 마지막.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2002년 당내 경선에서 대역전 드라마를 한 편 찍고 본선에서는 대세론 이해창을 겪는 감동의 드라마 또 한 편을 찍어서 그 결과 노무현 대통령이 탄생했는데요. 문제는 민주당이 바로 그때의 추억에서 아직도 헤어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입니다. 당 밖에서는 물론이고요. 당 내부에서조차 이런 비판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민주당 예비 경선에서 직접 참여했던 김영하 의원 또 모셨습니다. 58초 후에 지금 민주당 이야기 직접 해부해 보겠습니다. 다시 돌아옵니다.